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산등성이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집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최 부자의 집이었는데 드높은 소슬대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위엄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최 부자댁 마당에는 벽가리가 산처럼 쌓이고 곡가는 곡식으로 가득 차 풍요로운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풍요와 달리 그 집안의 안채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최 부자의 외동딸인 화연 아씨와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몸종순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최 부자 댁의 고명딸인 화연은 그 자태가 마치 봄날에 핀 목련꽃처럼 고와하고 아름다워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비단 옷을 걸치고 수놓은 신발을 신고 사뿐히 걸을 때면 마을 처녀들은 모두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고 총각들은 담장 너머로라도 그녀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화연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남모를 차가움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으니 그녀는 자신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고 아랫사람들을 부릴 때 매섭기가 서리빨 같았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귀하게만 자라 세상이 모두 제 발 아래 있는 줄 아는 철부지 A씨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화연 A씨의 몸종인 순이는 어릴 적 흉년이 들었을 때 쌀 몇 말에 최 부자댁으로 팔려온 아이였습니다. 순이는 타고난 심성이 비단결처럼 곱고 착하여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얼굴 찡그리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비록 거친 무명옷을 입고 부엌일과 허드레실에 손이 터서 거칠어졌지만 그 맑은 눈망울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화연 A씨가 짜증을 내거나 무리한 심부름을 시켜도 자신이 모셔야 할 주인이기에 한마디 대꾸 없이 고개를 숙이며 순종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마을의 감나무에 홍시가 붉게 익어가던 무렵 초에 부자댁 사랑채에 낯선 중매쟁이 할멈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중매쟁이가 가져온 혼담은 고개 넘어 마을에 사는 김진사댁에 장남과 화연 A씨를 맺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김진사댁은 최 부자댁 못지않은 재력과 가문을 자랑하는 명문가였습니다. 최 부자는 이 혼담이 성사되면 가문의 위세가 더욱 드높아질 것이라며 기뻐했고 안방마님 또한 딸을 좋은 집에 시집 보낼 생각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과 함께 불길한 소문이 안개처럼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신랑이 될 김선비에 대한 괴이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선비는 어릴 적 큰 화를 입어 얼굴 한쪽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으며 그 성정이 불같이 사납고 포악하여 사람을 짐승처럼 다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밤이 되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하인들을 매질한다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덧붙여져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입을 모아 저 고운 최부자댁 아씨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꼴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이 소문은 담장을 넘어 안차의 깊숙한 곳에 있는 화연 아씨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화연은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곱게만 자란 자신이 흉측한 괴물 같은 사내에게 시집가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화연은 공포에 질려 몸서리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 뜬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호통을 쳤지만 화연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다가올 혼례날이 자신의 제삿날처럼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화연은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순이는 식음을 전폐한 A씨가 걱정되어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죽을 쑤어 올리고 약을 다려 올렸습니다. A씨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라며 위로했지만 화연은 순이의 손을 뿌리치며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떠드느냐.
그 흉측한 놈에게 팔려가는 건 나란 말이다. 내가 왜 그런 괴물에게 시집을 가서 내 인생을 망쳐야 한단 말이냐. 화연의 비명 섞인 절규는 순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혼례 날짜는 하루하루 야속하게 다가왔고 집안에서는 혼례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잔치에 쓸 천막이 세워지고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정작 주인공인 화연의 방은 초상집처럼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화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대로 도망을 칠까 아니면 차라리 목숨을 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연의 시선이 문득 촛불 아래서 바느질하고 있는 순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순이는 A씨가 혼례날 입을 화롯에 정성스럽게 술을 놓고 있었는데 촛불에 비친 순이의 옆모습이 묘하게 자신과 닮아 보인다는 생각이 화연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순간 화연의 머릿속에는 끔찍하고도 기막힌 계략 하나가 떠올랐고 공포에 질려있던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이기적인 욕망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아 이리 가까이 와 보거라. 내 너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순이는 영문도 모른 채 A씨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화연은 순이의 거친 손을 덥석 잡으며 평소에는 보여주지 않던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아, 너는 나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했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옷을 입으며 산 은혜를 잊지 않았겠지. 순이는 갑작스러운 A씨의 태도에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A씨. 저는 A씨와 마님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명만 내리시면 따르겠습니다. 순이의 순박한 대답을 들은 화연은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순아,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다오. 나는 죽어도 그 괴물 같은 김선비에게는 시집갈 수 없다. 없다. 네가 나 대신 가마를 타고 그 집으로 가거라. 화연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고 순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한 표정으로 A씨를 바라보았습니다. A씨,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A씨를 대신하여 혼례를 치른단 말입니까? 이는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요. 들통이 나면 저는 뼈도 못 추릴 것입니다. 순이는 사색이 되어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화연은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압적으로 순이를 몰아세웠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김진사 댁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어. 혼례청에서는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있을 테고 신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면 그만이다. 하룻밤만 지내고 나면 내가 다시 되돌릴 방법을 찾을 테니 너는 그저 하룻밤만 눈 딱 감고 버티면 된다. 화연은 애원과 협박을 섞어가며 순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했지만 순이에게는 그것이 죽으러 가는 길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아씨,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무서워서 못합니다. 신랑이 소문처럼 흉악한 사람이라면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순이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공포에 눈이 먼 화연에게 순이의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연은 표정을 차갑게 바꾸며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정녕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유서에 네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쓸 것이다. 그러면 너는 관가에 끌려가 능지처참을 당할 텐데 그래도 좋으냐. 주인의 명을 거역하면 죽음뿐인 한여의 신세인 순이는 A씨의 서슬 퍼런 협박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왔지만 결국 순이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A씨. A씨께서 정 그러시다면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순이의 입에서 체념 섞인 승낙이 떨어지자 화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순이를 껴안았지만 그 품은 따뜻하기는커녕 얼음장처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화연은 치밀하게 순이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집 규수의 걸음걸이부터 말투 밥 먹는 예절까지 하나하나 가르치며 혹시라도 실수가 나올까봐 엄하게 다그쳤습니다. 순이는 낮에는 부엌일을 하고 밤에는 A씨의 방에서 신부 수업을 받느라 몸이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다가올 운명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김선비의 흉측한 얼굴이 꿈에 나타나 목을 졸랐고 순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마을에는 혼례 날이 다가올수록 김선비에 대한 소문이 더욱 부풀려져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밤마다 생간을 먹는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가 전 부인들을 모두 때려 죽였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은 최 부자댁 담장을 바라보며 저 집 아씨가 참으로 가엾지. 꽃 같은 나이에 팔자도 사납게. 라며 동정했지만 그 동정의 대상이 진짜 A씨가 아닌 가여운 몸종순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어른인 유모는 요 며칠 화연 A씨와 순이의 거동이 수상함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A씨 방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순이가 A씨의 옷을 입어보는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비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모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답게 직감적으로 뭔가 불길한 일이 꾸며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유모는 순이를 조용히 부엌 뒤편으로 불러내어 물었습니다. 순아, 요즘 A씨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개년에 얼굴빛이 흑빛이 된 것을 보니 예사일이 아닌 듯 싶다. 순이는 유모의 따뜻한 물음에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지만 A씨와의 약조를 생각하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유모님. 그저 혼례 준비로 고단해서 그렇습니다. A씨께서도 심란해하시니 제가 곁에서 잘 모시느라 잠을 좀 설쳤을 뿐입니다. 순이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떨리는 눈동자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유모는 순이의 거친 손을 잡으며 혀를 찼습니다. 네가 말하기 싫다면 묻지 않으마. 허나 명심하거라. 하늘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네 마음만 바르다면 하늘이 도울 것이다. 드디어 혼례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맑고 푸르렀으며 최 부자댁 마당은 새벽부터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순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재개를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A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연은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는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화연은 순이를 자리에 앉히고 직접 분을 바르고 연지곤지를 찍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순아, 오늘만 지나면 너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내 평생 너를 호강시켜줄 테니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 입은 무겁게 하고 고개는 절대 들지 말거라. 화연은 순이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고운 비단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순이의 모습은 영락없는 양반집 규수였지만 그 속은 불에 타는 듯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신부의 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신랑 측에서 보낸 함지나비의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오자 집안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함사시오, 함사시오 노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순이의 심장은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최 부자와 마님은 곱게 단장한 가짜 딸의 모습을 보고 흡족해하며 눈물을 글썽겼지만 그 딸이 진짜 딸이 아님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부모님이라 불러야 할 주인마님께 큰 절을 올리며 속으로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 못난 종려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 마당개는 꽃가마가 대기하고 있었고 가마꾼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유모의 부축을 받으며 대청마루를 내려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청음망은 무거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면사포 사이로 보이는 익숙한 마당의 풍경 장독대, 늙은 감나무가 오늘따라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화연은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드디어 가마 문이 열리고 순이는 운명에 이끌리듯 가마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적막과 어둠이 순이를 감쌌습니다. 밖에서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지만 가마 안은 좁고 흔들리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순이의 몸이 휘청거렸고 족두리가 무겁게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가마는 마을 어귀를 돌아 고개 넘어 김진사 댁을 향해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거친 손을 꽉 쥐며 다가올 밤의 공포를 홀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꽃가마는 마을 어귀를 벗어나 험한 상일로 접어들었고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이 적막한 산속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 갇힌 순이는 덜컹거리는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마치 성난 파도 위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비단 방석 위에 앉아있지만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했고 곱게 단장한 얼굴 위로는 식은땀이 한 방울씩 흘러내려 연지곤지를 번지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며 제발 이 길이 끝나지 않기를, 차라리 가마가 멈추거나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가마는 멈출 줄 모르고 호랑이가 산다는 깊은 산골 김진사 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려와 순이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가마꾼들이 잠시 쉬어가자며 내려놓은 가마 밖에서는 여기가 그 흉흉한 소문이 도는 김진산의 땅이구먼. 신부가 참으로 딱하기도 하지.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섞여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이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진짜 A씨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당장이라도 멍석마리를 당할 것이라는 공포와 소문 속에 괴물 같은 신랑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순이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더 가서야 가마는 드디어 목적지에 닿은 듯 멈춰 섰고 신부 입장하시오 하는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유모 대신 따라온 낯선 수모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가마에서 내렸는데 발을 디딘 땅의 기운이 최 부자 댁과는 달리 서늘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김진사 댁은 소문대로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침울하고 엄숙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객들은 많았으나 누구 하나 크게 떠드는 이 없이 조용히 신부를 맞이하는 눈빛들이 날카롭고 매서워 보였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발끝만 바라보며 붉은 카펫이 깔린 대례청으로 한 발짝씩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례청 한가운데에는 혼례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 건너편에는 오늘 순이가 모셔야 할 신랑 김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감히 고개를 들어 신랑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그의 푸른 관복 자락과 목이 긴 가죽 신발만을 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의 곁눈질로도 신랑의 풍채가 예사롭지 않게 크고 위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중압감에 순이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수모가 옆에서 꽉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혼례 절차가 시작되고 집례자의 창월에 따라 절을 하고 술을 따르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순이는 배운 대로 실수 없이 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긴장한 탓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특히 신랑과 술잔을 나누는 합근례 순서가 되었을 때 순이는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드러날까봐 소매 끝을 최대한 길게 빼어 손을 감췄습니다.
A씨의 손처럼 희고 고운 손이 아니라 바틸과 부어킬로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 모든 거짓이 탄로 날 것만 같아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다행히 신랑은 말없이 술잔을 받았고 별다른 내색 없이 혼례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신랑의 시선이 자신의 손끝에 머물렀던 것 같은 찰나의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혹시 보신 걸까? 아니야. 소매로 잘 가렸으니 못 보셨겠지. 순이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가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딸랑거리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고 이 기묘한 혼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혼례식이 모두 끝나고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순이는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신방은 사랑채와 멀리 떨어진 별채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화려한 최부자 댁의 안방과는 달리 검소하고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병풍과 이부자리 그리고 책들이 가득 꽂힌 책장만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묵향이 배어 있어 이곳이 학문을 닦는 선비의 방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수모는 순이를 아랫목에 앉혀두고 신랑님께서 곧 드실 테니 옷고름 매무새 단정히 하고 기다리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이는 소리와 함께 순이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방 안을 밝히는 촛불 하나가 일렁이며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는 마치 순이를 집어삼킬 듯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순이는 무거운 족두리를 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온몸의 감각은 문 밖의 인기척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무서운 분일까?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사람을 때린다는 게 사실일까? 온갖 무서운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순이의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한편 최부자 댁에 남은 화연은 자신의 방에서 편안하게 저녁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떠난 후 처음에는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살았다. 그 끔찍한 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 화연은 맛있는 반찬을 집어먹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 밖을 지키던 유모의 한숨소리가 문풍지를 타고 흘러 들어왔고 화연은 짐짓 모른 체하며 젓가락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죄 없는 순이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찜찜함이 가시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김진사댁 신방밤은 기포 삼경에 이르렀고 창밖에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배고픔도 잊은 채 공포와 싸우고 있었는데 드디어 저 멀리서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고 묵직하여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며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신방 문 앞에서 딱 멈춰섰고 순이의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뛰었습니다. 에헴. 굵직하고 낮은 헛기침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창호지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움직이더니 드르륵 문이 열렸습니다. 찬 밤바람이 훅 끼쳐 들어와 촛불이 크게 흔들렸고 순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문지방을 넘어 들어온 사람은 바로 신랑 김선비였습니다. 그는 혼례 때 입었던 관복을 벗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는데 촛불을 등지고 서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거대한 실루엣만으로도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걸어 잠갔습니다. 탁하는 문골이 걸리는 소리가 순이에게는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순이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순이를 응시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순이에게는 천년 만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정수리 위로 쏟아지는 신랑의 뜨거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순이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 묵직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신랑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고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신랑의 얼굴은 소문처럼 흉측한 괴물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오른쪽 눈썹 위에서 뺨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어 섬뜩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맹수처럼 사나울 것이라 예상했던 눈빛은 의외로 깊고 고요했으며 슬픔과 고독이 서린 듯 단 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초에 부자댁 여식이라 들었는데 어찌 이리 떠는 것이냐. 내가 짐승이라도 되어 너를 잡아먹을 줄 알았느냐. 김선비가 냉소적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자신이 진짜 최 부자의 딸이 아님을 들킬까봐, 그리고 눈앞의 사내가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순이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순이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이제 나를 때리려나 보다 하고 눈을 질끈 감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손은 순이의 뺨을 때리는 대신 순이가 꽉 쥐고 있던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이리 내라. 술잔을 받을 때 보니 손을 자꾸 감추던데 어디 한번 보자. 김선비의 힘은 강력하여 순이가 저항할 틈도 없이 손이 펴졌습니다. 촛불 아래 순이의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여기저기 베인 자국이 있는 영락없는 이라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이런 손을 가질 리 만무했기에 이는 자신이 가짜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김선비는 순이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으며 굳은 살을 만져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고 오히려 조심스러웠지만 순이에게는 그 손길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관의 분놀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촛불 심지가 타닥거리며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참 기이하구나. 김선비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인지 조롱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부자 댁은 금지옥엽 외동딸에게 바틸이라도 시킨단 말이냐. 이 손은 비단을 만지던 손이 아니라 흙을 만지고 물을 만지던 손이 아니더냐. 김선비의 추궁에 순이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을 더 할 수도 그렇다고 사실을 말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순이는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잡고 있던 순이의 손을 놓지 않고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바른 대로 고하거라. 너는 누구냐? 내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이 손에 새겨진 세월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다. 너는 화연 낭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의 말은 정곡을 찔렀고 순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엎드려 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신랑의 기에 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문이 덜컹거렸고 그 소리에 놀란 순이는 잘못했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비명을 지르듯 토해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족두리가 바닥에 부딪혀 삐뚤어졌고 곱게 빗은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습니다. 저는 A씨가 아닙니다. 저는 최 부자 댁의 몸종 순이입니다. A씨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대신 왔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순이는 이 말을 바닥에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김선비는 엎드려 우는 순이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순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양반이라면 당장 하인들을 불러내어 멍석말이를 시키거나 관계 고발했을 상황이었지만 김선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 순이의 어깨가 가냘프게 떨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일어나 앉거라. 한참 뒤에 떨어진 그의 명령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순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순이를 보며 김선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주인이 너를 사지로 내몰았구나. 흉측한 괴물에게 시집가느니 종을 대신 보내 때우려 했단 말이지.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순이에 대한 분노보다는 세상의 비정한 이치에 대한 환멸이 묻어났습니다. 김선비는 촛불 심지를 돋우며 방 안을 더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에게 물을 한 그릇 건네주었습니다. 마셔라. 울다가 탈진하겠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받아 겨우 목을 축였습니다. 물이 넘어가자 조금 정신이 드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순이를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너도 내가 무서우냐? 소문처럼 내가 너를 잡아먹을 것 같으냐? 그의 질문은 도발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흉터와 소문에 상처받은 한 인간의 고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의 공포는 조금 가라앉았고 눈앞의 신랑이 소문처럼 포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건네주는 손길이나 엎드린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말투에서 거친 겉모습과는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나으리는 생각보다 무섭지 않으십니다. 순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김선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해요, 무섭지 않더라. 내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느냐. 김선비는 자신의 흉터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순이는 용기를 내어내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흉터는 그저 상처일 뿐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나으리의 눈은 슬퍼 보이십니다. 순이의 순수한 대답에 김선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순이의 말에 허를 찔린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한 신분의 하녀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사람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신방 안의 두 남녀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 거짓의 껍데기가 벗겨진 자리에서 오히려 진실한 대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촛불이 켜진 작은 방 안에서는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두 영혼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순이의 거친 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여인이 지닌 삶의 무게와 그 안에 숨겨진 보석 같은 심성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고 긴 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후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신방 안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허물어진 듯한 기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순이의 솔직하고 투박한 대답에 김선비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허탈한 듯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내 눈이 슬퍼 보인다니.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도깨비라 하고 살인귀라 하여 눈도 마주치지 못하거늘 하물며 두려움에 떠는 하녀가 내 눈 속의 슬픔을 읽어내다니 참으로 기이한 밤이로구나. 그의 웃음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비웃음이 아닌 오랜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웃음소리에 놀라 어깨를 움츠렸으나 더 이상 그가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선비는 웃음을 거두고 다시 정색을 하며 순이를 바라보았으나 그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술상에서 술병을 들어 2개의 잔에 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 잔을 순이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술은 본래 부부가 하나됨을 맹세하며 마시는 합근주다. 비록 네가 가짜로 들어왔으나 오늘 밤 내 앞에 앉아있는 여인은 최 부자의 딸 화연이 아니라 너 순이니라. 내 이름을 걸고 이 잔을 바꿔라. 선비의 말은 엄숙하면서도 다정하여 순이는 거절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잡았습니다. 제가 감히 어찌 귀한 나으리와 술잔을. 순이가 머뭇거리자 김선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셔라. 이것은 양반과 천민이 나누는 술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나누는 술이다. 너는 오늘 밤 목숨을 걸고 주인의 명을 지키려 했고 죽음 앞에서도 거짓 없이 진실을 고했다. 그 용기가 가상하니 내 너를 대적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순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려 술을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며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은 김선비는 순이의 거친 손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도는 소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내 얼굴의 흉터는 어릴 적 불타는 집에서 동생을 구하려다 생긴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연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겉모습만 보고 흉측하다 손가락질했지. 나는 그들의 얄팍한 시선이 싫어 일부러 성격을 포악하게 꾸미고 괴이한 소문을 내버려 두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고 껍데기만 보고 도망칠 사람이라면 내 짝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순이는 선비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한 신분 때문에 평생을 무시당하고 살아온 자신의 처지와 흉터 때문에 세상의 편견 속에 갇혀 산 선비의 처지가 어쩐지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으리 참으로 외로우셨겠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무서운 줄은 알았으나 나으리의 깊은 뜻을 모르고 함부로 떠들었으니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순이의 진심 어린 위로에 김선비는 놀란 눈으로 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귀한 A씨들도 하지 못한 위로를 거친 무명옷이 더 어울리는 이 하녀가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구석에 있는 서책을 꺼내어 펼쳐 보였습니다. 나는 밤마다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그저 억울하고 분한 세상사를 글로 쓰고 시로 읊었을 뿐이다. 그것이 담장을 넘어가며 괴물 소리로 와전되었겠지. 그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자 하나를 썼습니다. 사람인 렌 자였습니다. 수나 보거라.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라 하였다. 그러나 양반들은 아랫사람을 밟고 서려고만 하지 기대려 하지 않는다. 내 주인인 화연 아씨도 나를 흉물로 여겨 너를 제물로 바치지 않았느냐. 순이는 A씨의 이름이 나오자 다시금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나으리 날이 밝으면 저는 어찌 됩니까? A씨가 가짜 이미 들통나면 최부자 댁은 물론이요. 저 또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치게 해 주십시오. 순이는 다시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순이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도망이라니 당치 않다. 네가 도망치면 너는 평생 도망자로 쫓겨다닐 것이고 네 주인은 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다. 그런 억울한 꼴을 내 어찌 두고 보겠느냐. 김선비의 눈빛은
단호하고 강렬했습니다. 너는 오늘 밤 이 방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날이 밝아도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순이는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짜임이 드러나면. 김선비는 순이의 말을 자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가짜라 하더냐? 내 눈에는 네가 진짜다. 비단 옷을 입고 마음이 썩은 여자보다 거친 옷을 입어도 마음이 비단 같은 네가 진짜 내 신부다. 순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양반인 김선비가 천한 하녀인 자신을 부인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은 천지가 개벽할 소리였습니다. 나으리 농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글 한자, 모르는 무지렁이요 가진 것 없는 종년입니다. 어찌 감히 진사댁 며느리가 된단 말입니까? 순이는 손사래를 쳤지만 김선비는 순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까슬까슬한 손바닥의 감촉이 선비의 흉터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손을 보거라.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 온 손이다.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생명을 살려온 귀한 손이다. 붓이나 잡고 헛기침이나 하는 내 손보다 훨씬 더 값진 손이다. 김선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진심이 순이의 가슴에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나는 얼굴이 고운 여인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내 상처를 보듬어줄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을 원했다. 하늘이 짓궂게 장난을 친 줄 알았더니 도리어 내게 복을 내려주셨구나. 밤바람이 잦아들고 방 안의 촛불도 차분하게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신분도 거짓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두 남녀의 애틋한 마음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순이에게 이부자리를 펴주며 눕기를 권했습니다. 밤이 깊었다. 너는 마음 놓고 편히 자거라. 나는 여기서 책을 읽으며 밤을 지킬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눈을 붙여라. 순이는 한사코 사양하며 아랫목에 쭈그리고 앉으려 했으나 선비의 강권에 못 이겨 조심스럽게 이불자락 끝에 몸을 뉘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의 온기가 등허리로 전해지자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공포로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순이는 감히 잠들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곁에서 책장을 넘기는 선비의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와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김선비는 잠든 순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장기가 번지고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미인보다 평온하고 맑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덮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 순이의 어깨 위에 살포시 덮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하자 김선비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이도 닭 울음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낯선 천장과 옆에 앉아있는 선비를 보고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지난밤의 일들이 꿈이 아님을 깨닫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으리 제가 감히 잠을 순이가 어쩔 줄 몰라 하자 김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잤느냐? 코까지 골며 아주 달게 자더구나. 순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곧 날이 완전히 밝을 것이다. 그러면 최부자댁 하인들과 내 주인이 이곳으로 들이닥치겠지. 김선비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마 시체가 된 너를 거두러 오거나 겁에 질린 너를 데리고 가려 할 것이다. 그리고 뻔뻔하게 진짜 딸 행세를 하려 들겠지. 순이는 다시금 공포가 밀려와 몸을 떨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A씨가 오시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관을 정지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위엄있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는 순이에게 다가와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너는 이제 김진사댁의 며느리요.
나의 부인이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너를 데려갈 수 없으며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너는 그저 내 뒤에 서서 나를 믿고 따르면 된다. 그의 목소리에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최부자 댁에서 왔다. 거만한 하인의 목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연 A씨가 온 것입니다. 자신의 대역이 밤새 안녕한지 혹시라도 잘못되어 일이 틀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면 밤새 시달린 순이를 쫓아내고 날이 밝았으니 자신이 슬그머니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셈일지도 몰랐습니다. 김선비는 방문 쪽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순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나가서 저들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확인해야지. 순이는 망설였지만 선비의 굳건한 눈빛을 믿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그 온기가 순이의 차가운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손잡음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가자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마당개는 최부자 댁 하인들과 가마 한 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마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화연이 초조한 눈빛으로 신방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죽지는 않았겠지. 만약 죽었다면 병사했다고 둘러대야 하는데. 화연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온갖 핑곗거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흉흉한 소문이 도는 김진사 댁의 아침 풍경을 구경하려 모여들었습니다. 신방 문고리가 돌아가고 드르륵 문이 열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마루 위로 김선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맑고 깨끗했으며 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상과 다른 신랑의 모습에 웅성거렸습니다. 어라 괴물이라더니 멀쩡한 선비님인데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김선비는 천천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방 안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나오시지요. 아침 문안을 받으러 사람들이 왔소. 그 부인이라는 호칭의 가마 안에 있던 화연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리고 문턱을 넘어 수줍게 나오는 여인, 고운 비단옷을 입었으나 손은 거칠고 투박한 바로 자신의 몸종 순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순이는 김선비의 옆에 나란히 서서 두려움과 믿음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이것은 곧 불어닥칠 거대한 파란의 시작을 알리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신방 문 앞에서 벌어진 뜻밖의 광경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김선비의 당당한 호령과 그 곁에 다소곳이 서 있는 순이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잘 어울렸으나 가마에서 막 내린 화연에게는 그 모습이 천지가 뒤집히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화연은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을 거칠게 휘날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는데 그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선비 옆에 서 있는 순이를 보자마자 표독스러운 눈빛을 쏘아붙이며 마치 자신의 물건을 도둑맞은 사람처럼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얀 년을 보았나. 감히 내 년이 어디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느냐. 당장 내려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지 못할까. 화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리며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고 몸에 밴 하녀의 습관대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평생을 모셔온 A씨의 호통은 순이에게 호랑이의 포효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기에 김선비의 위로로 얻은 용기가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듯했습니다. 주변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저게 진짜 최부자 댁 아씨인가 보네. 그럼 저 위에 있는 건 종이란 말인가 하며 혼란스러웠시. 했습니다. 그때 순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선비였습니다. 그는 순이가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팔을 단단히 잡아 부축하며 싸늘한 눈빛으로 화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대는 누구시길래 남의 집 안마당에서 내 부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오. 김선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화연의 기세를 단번에 눌러버렸습니다. 화연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턱을 치켜들며 대답했습니다. 내 부인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최 부자의 딸 화연입니다. 저녀는 내 몸종 순이인데 제가 잠시 몸이 아파 실수로 가마에 잘못 태워 보낸 것입니다. 당장 저년을 끌어내리고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화연의 뻔뻔한 거짓말에 순이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수라니 죽을까봐 협박하여 억지로 태워보낸 일을 실수라 둘러대며 이제 와서 자리를 바꾸려 하는 A씨의 태도에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수라. 그 실수가 참으로 기가 막히군. 혼례라는 일륜지대사를 치르며 신부를 바꿔치기 했다이는 우리 가문을 능멸하고 조상을 욕보인 처사요. 만약 그대 말이 사실이라면 그대는 시부모를 속이고 신랑을 기만한 죄를 어찌 감당하려 하오. 김선비의 논리 정연한 추궁에 화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화연이 말문이 막혀 더듬거리자 김선비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문에 내가 괴물이라 하여 무서워서 종을 대신 보냈겠지. 내 얼굴이 흉측하고 성정이 포악하다니 하룻밤 지내고 죽어나갈까봐. 내 목숨은 아깝고 종의 목숨은 하찮아. 그리한 것 아니냐. 김선비의 호통은 전국을 찔렀고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에 그게 사실인가 봐.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천벌을 받을 일이지 하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연은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쏟아지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연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발악했습니다. 그래도 양반의 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한 종년이 양반 가문의 안방마님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내 아버지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전연을 당장 내치고 제 자리를 돌려주십시오. 화연은 신분 차이를 들먹이며 김선비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조선의 법도로 따지자면 천민이 양반과 혼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녀는 이것이 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는 오히려 순이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잘 보아라 이 손을. 김선비가 외쳤습니다. 이 손은 거칠고 투박하다. 마디마디 굵은 뼈와 굳은 살이 박여있지. 반면 그대의 손은 희고 고울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거친 손이 그대의 고운 손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하다. 김선비는 순이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어젯밤 세상의 편견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내 상처를 어루만져 준 것은 바로 이 손이다. 비단 옷 속에 숨겨진 교활한 마음보다 거친 옷 속에 담긴 진실한 마음이 내가 찾던 진짜 신부의 자격이다. 김선비의 절절한 고백에 마당은 숙연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아낙네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최 부자댁 하인들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선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혼례는 집안 간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다. 그대가 두려움에 도망친 그 순간 하늘은 그대의 인연을 끊고 이 여인에게 내 짝이 될 기회를 주었다. 어젯밤 합근주를 나누고 첫날 밤을 치른 여인은 바로 순이다.
그러니 내 아내는 순이요 최화연 그대가 아니다. 김선비의 선언은 확고부동하여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화연은 분함과 부끄러움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자리가 괴물의 소굴인 줄 알았던 그곳이 실은 훌륭하고 듬직한 선비의 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명분도 도리도 모두 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화연은 뒷걸음질 치다 치맛자락에 걸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흙바닥에 앉아 망연자실한 화연의 모습은 비단옷이 무색하게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안차에 대청마루 문이 열리며 김진사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온 김진사는 엄한 표정으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냐. 김진사의 호령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선비는 순이의 손을 잡은 채 부모님 앞으로 나아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저의 부인이자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김선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이를 소개했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주저앉아 있는 화연과 아들 옆에 서 있는 순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평소 사람 보는 눈이 깊은 김진사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사람이냐? 김진사가 묵직하게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소자가 선택했고 하늘이 점지해준 사람입니다. 비록 신부는 미천하나 심성은 그 누구보다 고귀합니다. 소자의 흉터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마음을 나누어준 유일한 여인입니다. 아들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본 김진사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소 사람을 기피하고 우울해하던 아들이 이토록 당당하게 누군가를 지키려 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좋다면 나도 좋다. 며느리의 출신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지아비를 섬길 줄 아는 덕이 있으면 그만이지. 김진사의 허락이 떨어지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순이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내 아들이 저리 좋아하니 너는 이제 내 딸이다. 순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았습니다. 천한 종년이라 멸시받고 쫓겨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는 시부모님의 은혜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족한 저를 거두어 주시니 죽어서도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잘됐다, 잘됐어. 인물값 못하는 양반보다 마음씨 고운 순이가 100번 낫지 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면 화연은 처참한 꼴이 되어 가마꾼들에게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자 댁에서 따라온 유모가 다가와 혀를 찼습니다. 에이씨,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늘은 속일 수 없다고 했죠. 제 발로 복을 차버리셨으니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유모의 말에 화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황급히 가마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돌아가자 어서 집으로 돌아가. 화연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가마는 도망치듯 김진사 댁을 빠져나갔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불청객들이 사라지자 김진사 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아침상을 준비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김선비는 순이를 데리고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이느냐? 저들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김선비가 다정하게 묻자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으리 덕분입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순이의 얼굴에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선비는 하인을 불러 일렀습니다. 여봐라, 안채에 기별하여 새아기가 입을 편안한 옷을 지어오라 하고 아침상은 푸짐하게 차려 사랑채로 나오라 하여라. 내 부인이 밤새 긴장하여 시장할 것이다. 하인들은
예, 서방님 하고 힘차게 대답하며 물러갔습니다. 김선비 댁 하인들도 이미 순이의 착한 심성과 아씨를 대신해 희생하려 했던 사연을 전해 듣고 그녀를 진정한 안주인으로 모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칫국 냄새와 구수한 밥 냄새가 사랑채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문 창호지에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김선비와 순이는 마주보고 앉아 늦은 아침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생선살을 발라 순이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이제부터는 험한 일 할 필요 없다. 그저 내 곁에서 글 공부나 배우고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며 살면 된다. 무뚝뚝해 보이던 선비의 자상한 행동에 순이는 밥이 눈물 반, 밥 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시각 집으로 돌아간 화연은 아버지 최 부자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천륜을 어긴 죄로 당분간 바깥 출입을 금지당하고 근신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에는 이 기막힌 사연이 삽시간에 퍼져나가 욕심 많은 주인 A씨는 벌을 받고 착한 하녀는 복을 받았다는 권선징각의 이야기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 댁 쪽을 바라보며 저 집안에 이제야 진짜 복덩이가 들어왔네 하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진사 댁 마당에는 어느덧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감나무 위에서는 까치들이 반가운 손님이 왔음을 알리듯 깍깍거리며 울어댔습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쳤던 아침의 소동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한 평온한 공기만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순이는 밥을 먹다 말고 문득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흉터가 있는 얼굴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잘생긴 지아비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껍데기가 아닌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김진사 댁마당에 감나무 잎이 모두 지고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소동 이후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했던 김진사 댁은 이제 웃음꽃이 피어나는 사람, 냄새나는 집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담장 밖으로 들려오던 비명소리나 괴소문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글 읽는 낭랑한 소리와 하인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진사 댁 앞을 지나갈 때 더 이상 걸음을 재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덕망 높은 선비와 지혜로운 안주인이 사는 집이라며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곤 했습니다. 순이는 이제 어엿한 김진사 댁의 며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글도 모르고 법도도 서툴러 실수할까. 전전긍긍했지만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와 남편 김선비의 자상한 가르침 덕분에 빠르게 안주인의 태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비단 옷을 입고 아랫사람을 부리는 위치가 되었음에도 자신이 몸종이었던 시절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면 하인들의 방에 불은 따뜻한지 직접 살피고 부엌에 나가 일하는 아범과 어멈의 거친 손을 잡으며 따뜻한 콩국이라도 한 그릇 더 대접하려 애썼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니두옵니다. 아랫 것들 챙기시느라 마님 옥체가 상할까 두렵습니다. 늙은 행랑거멈이 말릴 때마다 순이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춥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네. 그 서러움을 아는데 어찌 모른 채 하겠나. 다 같이 따뜻해야 진짜 봄이 오는 법일세. 하인들은 그런 순이를 친부모처럼 따르고 존경했으며 김진사 댁은 주인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충직한 종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순이의 덕은 담장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최 부자 댁이 복을 발로 차고 김진사 댁이 그 복을 넝쿨째 받았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반면 욕심을 부리다 제 꾀에 넘어간 최 부자 댁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연 A씨는 그날의 망신 이후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두문불출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딸을 엄히 꾸짖었고 혼담이 끊겨버린 화연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과 고운 얼굴이 있어도 마음이 곱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떠나간 버스처럼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 부자 댁은 여전히 부유했으나 그 집안에는 찬바람만 쌩쌩 부는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김선비 또한 순리를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냉소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은 순이의 따뜻한 내조 덕분에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일부러 사납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마을의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의 송사를 해결해주는 등 선비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흉터가 있는 훈장님을 무서워하기는커녕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며 그의 무릎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몇 번의 해가 바뀌었고 두 사람 슬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나 집안을 더욱 시끌벅적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깊은 학식과 어머니의 고운 심성을 물려받아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김선비는 퇴청 마루에 앉아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날 밤 공포에 떨며 들어왔던 순이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만약 그때 순이가 도망쳤더라면 혹은 자신이 겉모습만 보고 순이를 내쳤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아찔하기만 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사방이 고요한데 사랑채 방 안에는 따뜻한 화로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와 순이는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오붓하게 화로 개마주 앉아 군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소리와 고소한 군밤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순이의 손은 이제 예전처럼 거칠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부지런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잘 익은 군밤 하나를 까서 순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부인맛이 어떻소? 올해 수확한 밤이라 아주 달고 고소하구려. 김선비의 다정한 물음에 순이는 입가에 묻은 그 으름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참으로 달콤합니다, 서방님. 서방님께서 까주시니 더 맛이 좋은가 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벽에 일렁이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공간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포근했습니다. 김선비는 문득 생각난 듯 순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부인이 벌벌 떨며 내게 살려달라고 빌었던 그 모습 말이오. 순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때는 서방님이 정말로 저를 잡아먹는 호랑이인 줄만 알았습니다. 헌데 지금 보니 호랑이는커녕 이리도 순한 양이신 것을요. 순이의 농담에 김선비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양이라. 내 평생 그런 말은 부인에게 처음 듣는구려. 서방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A씨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쳤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고요. 아마도 평생 쫓기는 신세로 살았거나 어디 객지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겠지요. 순이가 잠시 아련한 표정으로 말하자 김선비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굽어보신다고 했소. 부인의 착한 심성이 하늘에 닿아 우리를 맺어준 것이니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소. 부인이 내 곁에 와주어 내 상처가 아물었고 내가 사람이 되었소. 김선비는 자신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예전에는 저주스럽고 감추고만 싶었던 흉터였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해준 영광의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흉터가 없었다면 화연 낭자가 내게 시집왔을 테고 그랬다면 나는 평생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차가운 여인과 불행하게 살았을 것이오. 그러니 이 흉터야말로 내게 복덩이인 셈이지. 선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순이의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서방님, 저 또한 서방님을 만나 제 인생이 꽃을 피웠습니다. 천한 종년으로 태어나 평생 남의 발밑만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서방님 덕분에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저는 서방님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순이는 김선비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순이를 넓은 품으로 감싸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 마당의 발자국들을 지우고 온 세상을 깨끗하고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 삼경이 지났고 화로의 불꽃도 은은하게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새 밀려오는 졸음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그만 자리에 듭시다. 내일 아침에는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소. 김선비가 이부자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촛불을 끄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후하고 촛불을 불어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눈빛으로 인해 은은한 푸른빛이 감돌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세상의 풍파를 함께 넘어온 두 손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뿌리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잠결에 들려오는 김선비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얼굴 잘생긴 사람은 꼴값을 하고 마음 잘생긴 사람은 인물값을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얼굴에 흉터가 있고 신분이 비천할지라도 서로를 알아보는 맑은 눈과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최부자 댁의 오만한 A씨는 그 진리를 몰라 추운 겨울을 홀로 보내게 되었지만 마음 착한 순이와 지혜로운 김선비는 이 추운 겨울밤에도 서로의 온기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밖에도 어쩌면 하얀 눈이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고요한 바람만이 잠든 도시를 감싸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오늘 밤은 거칠애와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투박하고 거친 손이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밤도 순인의 안방처럼 따뜻하고 포근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김선비와 순이가 엮어가는 알콩달콩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계속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들이 편안하게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조용히 물러나야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던 장작불이 잦아들고 따뜻한 온기만이 이불 속을 채우는 이 밤 여러분도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